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집중력의 배신, 부제는 원치 않는 집중을 끊어내는 몰입혁명입니다. 지은이는 한덕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신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뇌과학연구소에서 연구 전임의를 지냈고 보스턴 대학교에서 스포츠 심리학의 거장인 레너드 자이코프스키 교수를 사사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미국 정신의학회 학술대회에서 2010년 젊은 연구자상을, 2013년 한미 자랑스러운 의사상, 2015년 유한의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중앙대학교 병원 게임과 몰입상담치료센터에서 팀장을 맡고 있으며 암 환자의 치료 향상을 위한 게임을 개발했다. 누군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는? 하고 물으면 나는 지체 없이 고래라고 답할 것이다. 고래는 아가미로 숨을 쉬지 않고 가끔 물 위로 올라와 허파로 숨을 쉬며 알을 낳는 물고기와 달리 새끼를 낳아 젖을 먹이는 포유류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에 대한 정답은 아가미로 숨을 쉬고 알을 낳는 고래상어다. 물에 산다고 모두 물고기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다. 물에 사는 포유류인 고래는 해양학적 진화론적 측면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다. 일상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이사벨 아자니 주연의 프랑스 영화 중독된 사랑, 송승헌 임지연 주연의 영화 인간 중독을 보자. 영화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어두운 내용과 부정적 결말을 예상한다. 사랑이라는 강력한 긍정적 단어가 같이 있어도 중독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기에 그 단어의 선입견에 빠져드는 것이다. 중독은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들이고도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고 결국 노력하기 전보다도 훨씬 못한, 소위 본전도 못 찾는 상태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처음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즉 본전을 훨씬 뛰어넘는 정신적 행위는 몰입이다. 중독과 몰입은 어떤 행위에 노력과 에너지를 모두 써버린다는 같은 과정을 거치지만 극단의 다른 결과, 즉 본전 미만 대 본전 상회를 보여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입과 중독은 같은 선상에 있는 비슷한 현상이지만 조금만 엇나가면 부정적인 의미의 중독이 되고 조금만 운이 좋으면 몰입이 된다고 생각한다. 중독은 여행의 끝을 의미하지만 몰입은 여정의 시작이다. 과거에는 심각한 질병처럼 여겨지던 중독이란 표현을 이제는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너 게임 중독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특정 사물이나 행위에 깊이 빠지면 자기 자신에게도 스스럼 없이 땡땡에 중독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누군가는 현대 사회가 몰입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하기도 한다. 주변의 자극이 너무 많기에 자신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되레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독과 몰입은 공통적으로 어떤 한 가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를 의미한다. 하지만 중독에는 특정 물질을 사용하고 싶은 강한 욕구 혹은 의지가 포함되며 사용자가 이 물질에 대한 통제를 어려워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특정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유해한 결과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자각함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강한 충동에 휩싸여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몰입과는 구분된다. 반면
몰입의 사전적인 의미는 주위의 잡념 그리고 방해물을 차단하고 원하는 곳에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일이다. 중독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고 몰입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어떤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나누는 또 하나의 기준은 충동성과 집중력이다. 공통점은 어떤 행위를 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는 성질이라는 점이다. 다만 충동성은 주변 상황이나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행동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예를 들어 내일 시험을 앞둔 학생이라면 지금 당장 공부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개의치 않고 게임을 한다거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원이 발표 준비는 뒷전으로 미룬 채 놀러 간다면 이는 충동성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집중력은 어떤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시험에서 100점을 맞기 위해 몇 시간이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공부하거나 연구원이 연구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휴가도 가지 않고 실험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집중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중독을 진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 증상이 나타나야 한다. 첫 번째는 갈망이다. 무언가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고, 보고 싶고, 섭취하고 싶은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 특정 목표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다른 행동이나 생각은 아예 들지 않고 오로지 그것만을 바라게 만드는 상태를 말한다. 두 번째는 내성이다. 어떤 행위를 반복해서 수행함으로써 효과가 점차 줄어드는 것이다. 이전과 같은 즐거움을 느끼거나 같은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하는 횟수와 양이 점점 늘어나야 한다는 의미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금단 증상이다. 만성 중독자가 특정 물질의 섭취나 행위를 끊었을 때 일어나는 정신적 혹은 신체적 증상을 이야기한다. 술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술을 마셨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와는 상관없이 그 물질이 주는 다행감, 그 물질을 주입했을 때 느끼는 기분 좋음에만 취해 그 결과가 자신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 우리 애는 집중력이 정말 높아요. 그런데 왜 학교 생활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성적은 잘 나오지 않아요. 나를 찾아오는 부모님 가운데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물어보면 아이가 어떤 활동을 시작하면 밥도 먹지 않고 6에서 7시간이나 집중한다고 이야기한다. 활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레고 블록 맞추기나 만화책 읽기 등 대체로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인 경우가 많다. 이 아이는 정말로 집중력이 높은 걸까? 의학에서는 이런 학생을 두고 집중력이 높다고 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는 것은 집중력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싫어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복잡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이 의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집중력에 더 가깝다. 결국 집중력은 자기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상관없이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기가 좋아하거나 간단한 것에만 집중하는 행위는 모노태스킹이다. 레고 블록 맞추기나 밤새 만화책을 읽는 것은 모노태스킹에서 비롯된 충동성에 가깝다.
충동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impulse는 넓은 의미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에너지원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충동성은 몰입보다는 중독과 연관된 굉장히 좁은 범위로 밑에서부터 끌어오르기는 하지만 방향성도 없고 조절 능력도 부족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집중력에는 있지만 충동성에는 없는 것은 무엇일까? 결과, 미래, 목표, 성공 유무다. 먼저 결과란 어떤 원인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미래는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등장하는 그 다음 단계다. 목표는 중간 원인과 중간 목표가 자연스럽게 이음새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결국 성공이란 시작이 되는 어떤 원인이 있고 이 시작이 목표를 향해 중간 점검을 반복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실패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잠깐 멈추거나 시도를 반복하는 목표 달성 과정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충동성에는 몰입에 있는 결과, 미래, 목표, 성공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물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파편적인 쾌락과 중독만을 남길 뿐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삼중구조로 분석했다. 마음의 삼중구조란 인간의 마음을 초자아, 즉 슈퍼에고, 자아, 에고, 그리고 본능, 즉 이들로 나누고 각각의 마음이 갖는 무의식적 동기를 파악한 것이다. 먼저 초자아는 도덕의 원칙을 추구한다. 사회에서 합의한 규칙과 규범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며 이상적인 목표에 따라 살려고 한다. 다음으로 자아는 현실의 원칙을 추구한다. 항상 초자아와 본능 사이에서 고민하며 내적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 애쓴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 위치한 본능인 이드는 쾌락의 원칙을 따른다. 세 가지 원칙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본성을 따르기 위해 노력한다. 모든 사람은 이처럼 세 가지 마음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어떤 요소에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 다음은 내담자와의 대화를 재구성한 내용이다. 지금 같은 중독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내일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할 겁니다.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절대 지각하지 않을 거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습하고 전교 1등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이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손에 꼽는다. 나는 속된 말로 입만 살았다라고 이야기한다. 행동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으면서 말로만 노력하기 때문이다. 실천 없이 입만 살아있는 수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삶을 반쯤 포기한 채 살아가는 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폐인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가장 특징적인 성향에 따라 우울한 폐인, 게으른 폐인, 충동적 폐인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 우울한 폐인은 계획도 없고 실천도 없는 유형이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이 빠져있는 무언가에만 몰두한다. 두 번째 게으른 폐인은 계획만 있고 실천이 없는 유형이다. 앞에서 말한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충동성 폐인은 계획은 없이 실천만 있는 유형이다. 비록 단기 아르바이트지만 계속해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계획 없이 번 돈을 모두 써버리고 또다시 단기로 취업해 돈을 벌고 다 쓰는 행위를 반복하며 비전 없이 살아간다. 우울한 페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상당히 허무하고 염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입버릇처럼 어차피 해도 안 된다. 나는 뭐든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달고 산다. 그렇다면 우울 타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주 작더라도 성공 경험을 쌓아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피드백이 바로 칭찬이다. 집에서 잠만 자고 게임만 해서 아무것도 칭찬해 줄 게 없는 것 같은 상황이더라도 어제보다 30분 덜 잔 것, 하루에 밥을 한 끼라도 제대로 챙겨 먹은 것처럼 아주 사소한 일상을 칭찬해 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게으른 페인들이 피폐한 일상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본인이 실천하면 편해지고 실천하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에 14시간씩 게임하는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아이의 가장 큰 문제는 일상이 철저하게 무너져 있다는 것이다.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즉 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공부하고 잠자는 루틴을 만들어주고 게임은 그 외의 시간에만 하도록 해야 한다. 충동성 페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방향성이 없다는 것이다. 충동성 타입에게는 청소년 시절부터 삶의 방향성을 같이 의논할 만한 멘토가 필요하다. 멘토링을 할 때는 꼭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도 뭔가 해주려 하지도 않아야 한다. 아이가 성장하며 청소년기로 갈수록 부모는 더 많은 말을 해주려고 한다. 하지만 말을 실제로 뱉을 때는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편식을 심하게 하더라도 밥 잘 먹어 라는 한마디로 머릿속의 모든 생각을 잠재워 보면 어떨까? 미네랄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활성화되지 않고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등등. 이렇게 군더더기가 많은 말은 불필요하다. 과도한 잔소리는 오히려 반항심만 짚일 수 있다. 숏폼이란 10초에서 10분까지 짧은 시간으로 편집된 영상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은 1분을 넘기지 않을 정도로 단시간에 끝난다. 10대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소셜 플랫폼인 틱톡은 바로 이런 숏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등 다른 소셜 플랫폼에서도 숏폼의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다. 이러한 숏폼 콘텐츠는 특히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다. 게임도 마찬가지다. 요즘에는 10에서 15분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게임이 훨씬 인기가 높다. 드라마의 편당 길이도 점차 짧아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OTT가 영상 시청 플랫폼의 대세가 되면서 배속을 설정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려는 사람이 많아졌다. 짧고 강렬하며 빠르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행태가 보편화된 것이다. 상담실에 찾아온 아이에게 진짜 잘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물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는 대답이 많이 나온다. 부모는 아이가 게임을 많이 해서 공부를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그와는 달리
공부가 안 돼서 게임으로 옮겨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본인이 정말로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작은 성취라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점차 더 큰 욕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인정 욕구는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영국의 소아과 의사이자 아동 정신분석의 대가인 도널드 위니컷은 이를 충분히 좋은 어머니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감정적인 충족, 즉 최선을 다해 아이에게 편안함과 위안을 제공하는 부모인지 아닌지를 표현하는 개념이다. 충분히 좋은 어머니는 아이와의 애착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며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는 성장한 후에도 공부, 운동 혹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욕구의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현재 중독이나 과몰입에 빠져 있는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 특히 엄마와의 관계가 틀어진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 결국 중독이 아니라 몰입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과를 예측하고 미래를 고려해 목표를 세우며 중간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성공에 이르는 경험을 반복해야 한다. 좋은 재미를 찾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는 능동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획과 실천이 따라와야 한다. 미국 정부는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뇌 연구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마약을 흡입한 다음에 일어나는 뇌의 변화를 연구해야 마약 중독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생각에서 뇌과학에 집중한 것이다.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집중적인 투자 덕분에 중독과 관련된 뇌의 작용에 대한 연구 결과가 대거 발표되었다. 특히 뇌가 중독 상태일 때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며 몰입과 집중력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충동성은 왜 강화되는지 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뇌과학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연구한 부위는 바로 전두엽이다. 이곳은 인간의 고등 정신작용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전두엽에서 조금 더 앞쪽에는 전두엽이 위치하는데 이곳은 특이하게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부위다. 전두엽과 전두엽이 연결되는 지점은 눈 바로 위에 있는 안화전두엽, 앞니마 부분에 위치한 배측 전두엽으로 나눠져 있다. 안화전두엽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부위다. 그래서 이 일을 실행할 때는 안화전두엽이 활성화된다. 반면 배측 전두엽은 어떤 일을 억제하고 멈추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안화전두엽과 배측 전두엽이 고와 스톱을 담당하며 균형을 이루는데 이 둘이 어떻게 조화되느냐에 따라 충동성이 강한 사람이 되는지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 되는지가 결정된다. 당신이 책상 위에 놓인 사과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긴다고 상상해보자. 사과를 들어 올린 다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 다시 내려놓아야 한다. 집기, 들기, 놓기. 이 세 가지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안화전두엽이다. 하지만 마치 연속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이 행위에서 중간중간 동작을 멈추고 다음으로 이동하도록 돕는 것은 배측 전두엽이다. 만약 배측 전두엽이 잘못되어 안화전두엽만 활성화되어 있다면 어떨까? 사과를 집는 데는 성공했지만 집는 동작만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드는 것을 할 수 없다. 사과를 드는 데 성공했더라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위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바닥에 내려놓는 것은 실패하게 된다. 이처럼 배측 전두엽과 안화 전두엽의 조화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이상적으로 움직이도록 돕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과정이다.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은 채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도록 만들어준다. 집중력과 관련된 부위는 배측 전두엽이다. 싫어하는 것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은 배측 전두엽에서 생겨난다. 싫어하는 정보가 끊임없이 들어와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집중력이며 이는 배측 전두엽만이 할 수 있다.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로 중뇌 부위의 흑질이라는 곳에서 생성되는데 인간의 고위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도파민을 에너지로 사용해 뇌 기능을 활성화한다. 신경 전달 물질이란 뇌를 활성화해주는 에너지원을 말하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인간의 신경과 신경 사이에는 미세한 틈에 시냅스가 존재하고 이 틈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다. 신경 전달 물질은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히스타민, 도파민 등을 비롯해 약 100여 종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서 중독 혹은 몰입과 관련된 것으로 잘 알려진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도파민이다. 마약을 복용하면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는데 10배, 심할 경우 100배 이상 분비되며 뇌의 기능을 마비한다. 그 결과 환각, 환시, 환청, 환촉과 같은 감각 이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청소년 시기에 도파민을 스스로 조절할 만한 능력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사건이나 갈등만으로도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며 기분이 나빠지고 또 반대로 아주 작은 좋은 일만 생겨도 뛸 듯이 기뻐하기도 한다. 이것이 우리가 청소년기를 미성숙한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다. 뇌가 쾌락을 느낄 때 도파민이 생성된다면 과연 뇌는 복잡한 것을 좋아할까, 간단한 것을 좋아할까? 답은 뇌는 반복되지만 약간의 변형이 포함된 것을 가장 좋아한다이다. 결론적으로 뇌는 복잡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뇌는 복잡한 일에 부딪히면 금방 지친다. 뇌는 소위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단순한 활동이지만 조금씩 변주되며 다른 자극을 주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젊은 층이 밈, 게임, 앱과 같은 반복되는 랜덤 알고리즘에 변형된 형태로 계속 노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루해하지 않고 항상 재미를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한번 이런 자극에 노출이 되면 자꾸만 비슷한 것을 찾을 수밖에 없고 뇌는 복잡한 일을 점점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된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단순한 일에 빠진 뇌는 발전할까, 도태할까?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뇌는 이 상태에 만족하고 멈춰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몰입하는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뇌에 어려운 문제를 주면서 자꾸 괴롭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두뇌 트레이닝이다. 운동선수들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을 한다. 농구에서 3점 슛 성공률이 30%인 선수는 확률을 35, 40%, 더 나아가 100%로 만들기 위해 수백 수천 번 연습한다. 이때 선수가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만 열심히 연습한다면 35%까지밖에 도달할 수 없다.
하지만 코치에게 피드백을 받고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더 열심히 연습하는 선수는 40%, 45%, 그 이상까지도 발전한다. 이것이 뇌를 괴롭히는 진정한 방법이다. 뇌가 점점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신선한 자극을 주어야 한다. 충동성과 뇌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자극 추구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으로 새롭고 자극적인 것을 계속해서 찾는 기질을 의미한다. 자극 추구가 높은 사람은 충동, 호기심, 탐색, 흥분 등의 기질이 강해서 새로운 자극을 받았을 때 곧바로 행동하는 경향이 높다. 새로운 일, 재밌는 일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으며 본능이나 직감을 많이 따른다는 특성이 있다. 이런 사람은 모험과 도전 등을 좋아한다. 가끔 나에게 아이와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좋고 하지 않는 게 좋은지 묻는 부모가 있다. 나는 아이의 정서상 나쁜 것이 아니라면 대체로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해주라고 이야기한다. 무엇을 좋아하게 되고 얼마만큼 받아들일지는 아이의 몫이다. 아이에게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는 것보다는 다양한 자극을 주며 그 중에 선택하게 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러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 그 기억이나 경험이 쓸모없다고 판단하면 뇌는 알아서 그 기억을 지워버린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나이가 들수록 뇌의 구조가 단순해진다는 것이 머리가 나빠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다. 나이가 들면서 뇌는 통합적으로 변한다. 통합적 사고란 좋거나 나쁘다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흑백 논리가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존재할 수 있는 양면성을 의미한다. 나이가 든 노련한 뇌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동시에 고려한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자극 추구 또는 무조건적인 회피를 택하지 않고 자극 추구를 하면서 동시에 위험한 것은 피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의 이득을 고려하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뇌로 바뀌는 것이다. 나이가 들며 기억력이 나빠진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뇌는 오히려 더 정확하고 효율적이 되었을 뿐 퇴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독을 병으로 인정한 것은 1956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알코올 의존증을 질병으로 선언한 때부터다. 인간이 지나친 음주 행위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킨 것은 거의 인류의 시작부터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이런 일탈 행위를 의학적 문제로 처음 인정한 사람은 1700년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벤저민 러시였고 그로부터 약 200년이 지난 뒤에 정식 질병으로 명명된 것이다. 그만큼 술을 개인의 도덕적 일탈 혹은 문화적 배경, 관례적 사용이라는 시각에서 의학적 질환으로 인정하는 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물질 관련 장애라고도 불리는 중독 질환은 크게 두 종류의 상황을 포함한다. 첫 번째,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위해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사용하며 신체 및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위협받는 것이다. 이런 것을 물질 사용 장애라고 한다. 알코올 사용 장애, 대마 사용 장애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두 번째, 특정 물질 사용 또는 사용하던 물질 중단에 따른 생물학적 효과와 관련된 것으로 알코올 금단 증상, 물질 유발 정신증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터넷이나 게임을 많이 사용하면 중독이다라는 명제는 첫 번째 물질 사용 장애의 개념으로 보면 상당히 비슷하다. 많이 사용하면 중독이고 그 결과 일상생활이 파괴되므로 중독 질환으로 봐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인터넷 혹은 게임 중독 문제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게임을 많이 하면 ADHD가 유발되고 우울증이 생기며 불안증이 가중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물질 유발 장애처럼 인터넷 게임 유발 장애도 똑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를 만나러 온 수많은 사용자는 그 인과관계가 정반대였다. 즉, 게임을 많이 해서 유발장애 혹은 질환이 생겼다기보다는 먼저 다른 질환이 발생했기에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의 문제성 게임을 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용자가 어떤 물질에 취약해지도록 만든 원인 질병을 공존질환이라고 부른다. 공존질환이란 말 그대로 해당 질환 이외에 한 개 이상의 질병 과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내 진료실에 부모 혹은 배우자의 손에 이끌려 문제성 게임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 가운데 95에서 97%는 공존 질환을 갖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공존 질환은 우울증이다. 다음 3장의 그림을 살펴보자. 첫 번째 사진처럼 불을 끄고 어두운 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누구나 이 사람이 우울한 상태라는 것을 눈치챈다. 두 번째 사진은 어떨까?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며 감정을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우울증의 한 형태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유형은 놀랍게도 세 번째 사진의 유형이다. 이 사람의 표정은 마치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무표정하다. 의학에서는 이처럼 자신의 기분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역시 우울증으로 판단하는데 의학 용어로는 이를 감정표현 불능증이라고 부른다. 우울증 환자는 자신의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매사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청소년기와 같은 상태가 돼버린다. 어떤 경우에 의학적으로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리는지 다음 표를 보면서 체크해보자. DSM-5에서는 다음과 같은 9가지 증상 가운데 5가지 이상의 증상이 2주 이상 거의 매일 나타나고 질병 전에 비해 정신과 신체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며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경우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한다. 1. 거의 매일 하루의 대부분 동안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으로 표현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된다.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는 과민한 기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서 흥미나 즐거움이 현저히 저하된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주관적인 호소나 객관적으로 무감동증이 관찰된다. 3.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체중이 심하게 감소하거나 증가했다. 1개월 동안 체중 5% 이상의 변화. 4. 거의 매일 불면증이나 수면 과다를 보인다. 5. 거의 매일 지속되는 정신운동성 초조 혹은 지체, 즉 주관적인 초조 혹은 지체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타인에 의해 관찰 가능한 지체가 나타난다. 6. 거의 매일 피로나 활력 상실을 호소한다. 7. 무가치감이 계속되고 과도하게 죄책감을 가진다.
8. 사고력이나 집중력이 저하되고 우유부단하다. 9.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반복되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다. 2014년 우리 연구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게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게임 분석 모형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러한 게임 분석 모형을 파악함으로써 게임 과몰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함이었다. 실험 결과 게임에서 나타나는 4가지 심리적 요소를 유추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다. 두 번째, 규칙이 아주 명확하다. 세 번째, 피드백 시스템이 확실하다. 게임 내에서 미션을 완수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빠르고 정확하게 나타난다. 마지막 네 번째,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게임에 나타나는 앞의 3가지 특징을 이유로 유저들은 게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모두가 평등한 규칙을 적용받으며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명확한 피드백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많은 활동에서 1, 2, 3에 따른 특징이 나타나면 누구에게서든 자발적 참여를 이끌 수 있다. 공부에도 게임과 같은 목표, 규칙, 피드백 시스템이 존재한다. 게임과 공부의 가장 큰 차이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게임이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일상생활이 흐트러진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센터를 찾아올 때 내가 중요한 선결 과제로 제시하는 것 중 하나가 아이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독립시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아이가 20살이 넘은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돈을 벌게 하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모든 일을 완전히 홀로 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 아이의 주거비, 생활비, 기타 비용을 모두 대주며 물리적으로 떨어지기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독립은 오히려 아이가 부모의 눈을 피해 방탕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걱정되더라도 부모는 정서적, 경제적인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 자꾸만 아이의 삶에 부모가 개입해 왔기 때문에 자녀는 청소년기에 하던 방황을 20살, 심지어 30살이 넘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라면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적어도 한 번은 만나게 된다. 그런데 이때 부모가 먼저 나서서 그 환경을 막아버리면 아이의 독립심은 꺾인다. 그러면 아이는 몸만 자란 채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른 아이로 전락하는 것이다. 몇 년 전 유명 게임 회사의 전 대표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다. 그때 정말 재미있는 말을 들었다. 내가 대표님, 게임을 정말 재미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묻자 대표님은 사람에게 상상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재미있는 게임이죠. 라고 답했다. 그럼 얼마나 그래픽이 화려하고 스토리가 탄탄해야 재미있는 게임이 될까요? 라고 재차 질문하자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은 꼭 양질의 그래픽이나 스토리텔링이 아닙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라도 한 사람의 상상력을 최대한 끌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게임 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멋진 대답이 돌아왔다. 우리는 이미 이 한 줄의 문장이 가진 힘을 알고 있다.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한 구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애는 죽어도 님을 보내기 싫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감각적으로 알고 있다. 문장이 가지는 힘은 인문학이 수백 년, 수천 년 인류의 집단 무의식을 반영해 쌓아올린 강력한 상상력의 집약체인 것이다. 3000년 역사의 인문학이 어쩌면 30초짜리 쇼츠의 재미를 대신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흥미로운 상상을 해본다. 2022년 미술치료 뇌연구에서 대학생들에게 똑같은 그림을 도화지와 패드에 그리게 하는 실험을 했다. 놀랍게도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데도 도화지에 그릴 때가 패드에 그릴 때보다 뇌의 더 많은 영역이 활성화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도화지에 그릴 때 재료의 재질과 조화에 대해 더 많은 상상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가는 과정인 능동성이 의무감을 재미로 바꾸는 무엇보다도 좋은 방법이다. 결국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삶에는 목표, 즉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재미, 즉 과정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순한 쾌락이 아닌 삶의 진정한 즐거움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이를 타인의 손에 맡기지 않으며 능동적으로 해나갈 때 제대로 맛볼 수 있다. 중독과 몰입은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 같을 수도 있다. 나의 충동 조절 능력, 능동성, 집중력과 같은 성향에 따라 손바닥의 앞면이 될 수도 뒷면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인생의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중독과 몰입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게 된다. 하지만 뇌가 발달해 나가는 청소년기, 뇌가 이제 막 성숙한 청년기에는 다르다. 몰입과 중독의 차이를 제대로 알고 내 인생에서 나쁜 것도 긍정적으로 끌고 가면서 몰입하는 힘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중독이 아니라 몰입하는 삶을 지향한다면 어떤 물질에 유혹당하지 않더라도 누구보다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집중력의 배신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게임에 미치는 이유가 게임에서는 목표와 규칙과 즉각적인 피드백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가 가능해서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의 제목과 주제는 집중력과 몰입이지만 집중력과 몰입 자체는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겠죠.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으면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그만큼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삶에 유익한 것일 때 우리는 만족과 행복을 느끼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지요. 게임에 미치는 이유 4가지를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방법 4가지로 변형하면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신해 준다면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당신께서는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살아가실 것인가요? 목적과 목표가 없는 인생은 두 눈을 가리고 권투 경기를 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열심히 주먹을 휘둘러봤자 승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10초 이내에 단 한 줄로 말할 수 있는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목적과 목표를 정한 후에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규칙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그 규칙은 내가 세운 규칙일 수도 있고 세상이 내게 부과한 제한선일 수도 있습니다.
규칙은 꼭 필요한 만큼만 쉽고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은 복잡하고 엄격했던 진나라의 법률을 단 3개의 법률로 바꿨습니다. 첫 번째는 진나라의 모든 법률은 폐기한다. 두 번째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훔친 자는 정도에 맞게 적절한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98배 넓은 중국 땅덩어리도 이 3개의 법률로 다스릴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복잡한 규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해군성에서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는데도 공무원들의 수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파킨슨이라는 학자가 업무량과 공무원의 인원수는 무관하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한 법칙이 바로 파킨슨의 법칙입니다. 파킨슨 법칙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무원 채용 인원을 결정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월급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방이 진나라의 복잡한 법률을 단 3개의 법으로 단순화한 것처럼 업무는 단순해지면 질수록, 그러니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30개라면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 숫자를 줄이는 것이 효율성의 추구입니다. Simple is beautiful.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는 말은 정말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말이죠.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단순하고 명확한 규칙을 정했다면 세 번째는 피드백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피드백은 내가 나에게 해주는 것이 있고 남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피드백은 자아 성찰과 명상이 좋은 방법이고 남이 나에게 해주는 피드백은 내가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추구해 나가는 분야에서 나보다 더 뛰어난 누군가를 스승으로 삼아 코칭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인생 참 살만하다는 말이 있는데 좋은 선생 한 명만 만나도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난 헬렌 켈런처럼 말이죠. 공자는 3명이 길을 가면 그 중에 1명 나의 스승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은 공자가 평소에 자신을 깨우쳐줄 스승을 얼마나 애타게 두루 찾으며 살아갔는가를 보여줍니다.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단 1명을 얻기도 어려울 만큼 희귀한 것입니다. 목적과 규칙과 피드백, 이 3가지가 준비되면 마지막 4번째는 자발적 참여입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소중한 부분이죠. 자발적 참여는 매 순간 나 스스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의 결정과 결단에 의해서만 작동합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 있죠.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한 개인의 자발적인 마음씀이 변화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의 힘과 가치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죠. 사람은 누구나 은연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 무의식적인 내 마음에서 원하는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먹고 마음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항상 나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마음씀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